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은 건데요. 이런 상황이 내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 표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을 당시에 무장병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관위에 국회보다 더 많은 병력이 투입됐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는 또 어떻게 봐야 하는지 잠시 뒤 여의도 인포메이션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똑똑 라디오 주치의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갱년기를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으로 받아들여선 안 되는 이유, 특히 남성 갱년기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파 틀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네,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긴급 최고위원회의 있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들을 체포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주요 정치인들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체포하려고 했고 그것은 대통령 고등학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지시를 한 거고 이걸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하려고 했다. 그렇게 해서 정치인들을 체포를 하면 과천에 있는 수감 장소에 체포하려는 것도 확인을 했다. 이게 여당 대표 입에서 오늘 오전에 나온 거고요. 한동훈 대표 그런데 어제까지만 해도 탄핵 맞겠다고 했거든요. 그랬던 건 본인이 이제 지지자들을 좀 수습하고 막기 위해서 그랬던 거지만 새롭게 지금 드러나는 것들을 봤을 때 이제는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한동훈 대표가 꺼낸 거고요.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관여한 군 인사 조치도 하지 않고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비상계엄같이 극단적 행동이 또다시 재현될 우려가 크다. 국민들을 큰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크기 때문에 지금은 오직 국민만을 생각해야 할 때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한동훈 대표 발언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이 또 질문을 의원들한테 했는데 조경태 의원이 응답을 한 내용도 있는데요. 당론으로 정하고 안 정하고 문제가 아니고 의원 개개인들이 다 헌법기관인데 국민의 편에 서느냐 부역자가 되느냐 거기에는 선택을 스스로가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국민의힘 방금 전부터 의총을 연다고도 했는데 또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도 봐야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를 내란죄로 고발할지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쏟아지는 시선이 뭐냐면 국회 폐쇄 때부터 그 본회의까지 막 의원들 급하게 들어가면서 긴박하게 돌아갈 때 그때 국민의힘 의원들을 문자를 보내서 뭐 국회가 아닌 당사로 오도록 유인했다라는 의혹이 있고 그런 주장이 의원들로부터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표결을 좀 기다려달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보는 건 추경호 원내대표가 자당 의원들을 당사로 유인해서 혼란을 부추기고 계엄군에게 시간을 벌게 한 건 아닌지 의심이 되고 결과적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함께 불법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됐다고 민주당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국회의원 체포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바꾼 건데요. 어제 국회 현안 질의에서 윤 대통령 긴급 계엄 사태와 관련해 추가로 밝혀진 내용이 있어요. 계엄이 발령된 그 시간 동안 이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이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 내용부터 좀 보면은요. 이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그러니까 잠시나마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사람이죠. 박안수 총장, 김선호 국방부 차관 증언이 있었습니다. 종합해보면 계엄군의 국회 출동부터 철수까지 또 계엄사령관 임명 과정, 포고령을 선포하는 과정 등등에서 이 전 모든 과정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도했다라는 거고요. 당시 국회에 병력이 투입됐던 상황에서도
그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공포탄과 테이저건 사용을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총장에 건의했다는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긴급 계엄령 선포와 해제까지 6시간을 좀 시간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긴박했던 그 3일 밤으로 가보겠습니다. 3일 밤 10시 23분에 대통령이 긴급 담화하고 이때 비상계엄 선포를 한 거예요. 7분 뒤에 이때가 10시 30분인데 합참 지휘통제실에서는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는 김용현 국방장관이 주재를 했고요. 여기서 박안수 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지명이 됐고 이거 김용현 장관이 발표를 합니다. 박안수 총장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계엄이 선포됐다는 사실은 본인은 대통령 담화를 보고 알았고 또 자신이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사실은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그때 국방장관이 말을 해서 알았다. 이때는 이 계엄 선포된 이후죠. 그리고 국회의 특전사와 수방사 병력 투입을 지시한 것도 계엄사령관으로 지목된 본인이 아니라 김용현 장관이었다. 그러니까 핵심은 그 우두머리는 김용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자리에서 또 김용현 장관은 명령을 불응하면 항명죄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도 박안수 총장이 말을 했습니다. 이후에 근데 이 발언들 말고도 이후의 정황들을 좀 봐도 윤 대통령이 김용현 장관 사의는 바로 수리를 하면서 박안수 총장의 그 사의는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이제 시간이 10시 반부터 시간 흘러서 자정 무렵부터 계엄군이 국회 진입을 시도를 했고 총 280여 명 규모였습니다. 이때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를 했다는 건데 박안수 총장이 본인 포함해서 4명이 이 문제를 논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 공포탄 테이저건은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를 했다고 박안수 총장이 발언을 했습니다. 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지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윤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을 방문했다는 증언도 나왔어요. 네, 이것도 박안수 총장의 증언인데요. 시간이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 4일로 넘어가서 오전 1시 조금 넘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윤 대통령은 지휘통제실 안에 있는 별도의 방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지금 이 국방부와 합참이 공동으로 쓰는 청사에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가 있죠. 대통령실과 인접한 곳입니다. 어제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는 조지호 경찰청장도 출석했는데요.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한 건 이 계엄 사령관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우리가 다시 국회 폐쇄됐을 그 당시로 가보면 네. 이 원래 문을 막고 완전히 폐쇄를 해서 의원들이 막 담을 넘고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중간에 갑자기 신분을 확인하고 몇 명은 출입을 하게 해준다 이랬잖아요. 네. 일관성이 좀 없었어요. 근데 그걸 좀 보니까 조지호 경찰청장 발언은 이겁니다.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이 밤 11시 반쯤에 전화를 걸어서 국회 전체 통제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고 조지호 청장 본인은 처음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일단 거부를 했는데 다만 이후에 계엄사 포고령 내용을 확인한 뒤에 국회 전체 출입 통제 지시를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부했고 그러다가 출입 통제하라고 지시했고 그것은 왜 그러냐면 포고령이 발령되면 모든 행정기관은 따라야 되기 때문에 라는 입장인 거고 그래서 내란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고요. 계엄사령관 지시가 있기 전에도 국회 출입 통제를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경찰이 이제 처음에는 혼란스러우니까 전체 통제를 한 건데 서울청장이 건의를 했다는 거예요. 법적 권한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건의를 해서 그러면 평소에 국회에 상시 출입하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출입을 허락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게 조지호 경찰청장의 설명입니다. 네, 그런데요.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을 누가 작성했는지는 아직 정확히 밝혀진 내용이 없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뭐 여러 발언들 또 정부 소식통 내용으로 많은 매체들이 이제 뭐 다루고는 있는데 지금까지 전해져 온 내용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공통적인 거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3일 밤에 이 계엄 선포된 날 밤에 포고령 초안을 박안수 총장에게 건넸다는 거예요. 계엄사령관한테. 그래서 박안수 총장은 현안 질의에서 뭐라고 발언을 했냐면 본인은 포고령 내용을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김용현 장관에게 법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랬더니 김용현 장관은 이거 이미 다 법무 검토를 마친 거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안수 총장은 본인은
계엄에 대한 전문성은 없었다는 거예요. 군인이긴 하지만 계엄은 잘 몰랐고 그리고 포고령을 언제 처음 본 건지 질문에 대해서는 3일 밤 10시 반부터 11시 사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때라고 한다면 이제 대통령이 계엄 선포한 이후였죠. 그걸 국민들이 다 봤던 시기였고. 그럼 누가 포고령을 썼는지 이걸 두고도 질의가 쏟아졌는데 박 총장은 잘 모르겠다라고만 대답을 했고 대신에 함께 출석한 김선호 국방부 차관 발언을 좀 보면은요. 작성 주체는 확인할 수 없고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거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국방부에서 작성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박안수 총장이 주장대로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포고령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받은 뒤에는 박 총장하고 4명 정도 같이 있었는데 쭉 읽어보다가 서로 아무도 계엄은 잘 몰라서 어떡하냐 하면서 시간이 좀 지나갔다. 이렇게 박 총장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어제 행안위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을 했어요. 어제도 이제 이때 긴급 현안 질의 그 도중에 저희 코너가 방송이 돼서 여기까지는 짚어봤거든요. 내란죄라고 표현하는 건 신중을 기해달라라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발언을 했죠. 네. 이 얘기까지는 어제 이 시간에 다뤘는데 그 후 진행된 회의에서 나온 발언들 좀 보겠습니다. 계엄 선포를 두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 행위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그리고 또 솔직하게 말해서 국회를 제대로 봉쇄했으면 이런 비상계엄 해제하는 의결이 가능하지 않지 않았겠느냐. 국회 권한 막고자 마음먹었으면 충분히 다 할 수 있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당 의원들이 격분하자 발언을 취소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도 좀 보였어요. 이게 국방부 장관 건의로 대통령이 결심한 사항이니까 국방부 장관이 요건을 검토했어야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태도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데 웃음을 짓는다든가 대통령을 어떻게 막느냐, 직위를 던지면 막아지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야당 의원들이 장난스럽게 답변하지 말아라 이렇게 또 질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 계엄 과정 동안 그 시간 동안 이상민 장관이 어땠는지 그 행보도 앞으로 계속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여요.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용현 국방장관이 계엄 사태 4시간 반 전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하고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 내용은 아직까지 밝혀진 바는 없고 이상민 장관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그 충암고 후배입니다. 근데 이상민 장관의 그날 이동 경로를 좀 보면 3일 오후 5시 40분께 울산에서 서울행 KTX를 탔습니다. 원래는 밤 9시쯤 오려던 일정이었다고 했는데 그걸 땡긴 거예요. 오후 8시 넘겨서 서울에 도착을 하면 그때 이제 계엄을 논의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회로 출동했던 계엄군들 사이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런 명령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각 매체들마다 계엄군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익명으로 증언을 받아내고 있는데 먼저 JTBC 인터뷰를 좀 보면 계엄군 2명, 이 국회로 진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2명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영문도 모른 채 비상소집이 됐고 도착했더니 국회였더라. 네, 그리고 받은 임무는 국회의원들을 일단 다 끌어내라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계엄군 A씨의 발언.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말도 없이 국회로 갔다. 뭔지 모르고 그냥 가라고 해서 갔다. 우리는 방탄조끼하고 실탄 안 들고 갔는데 707 특임단이 들고 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다른 계엄군은 조선일보하고 인터뷰였는데 헬기 탑승 직전에 서울 국회로 간다라는 명령을 듣고 황당했다. 그런데 국회 구조도 파악하지 못한 채 착륙했고 어이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런 발언들을 봤을 때 그 윤 대통령의 입장은 그 야당의 경고성이었던 거지 실제로 국회를 장악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다라는 것과는 또 배치되는 이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고발 사건에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는데요. 경찰 수사도 본격화하는 분위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윤 대통령하고 김용현 전 장관 상대로 먼저 고발장들이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검찰하고 경찰은 김용현 장관 먼저 어제자로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그 김용현 장관 면직을 제거했잖아요. 윤 대통령이 네. 그 사의를 표명을 하고 그럼 이제 더 이상 공무원 신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미뤄봤을 때 그리고 뭐 도피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으니 여러 가지 가능성을 봤을 때 출국 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심우정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검찰이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또 별도로 고발 사건을 공수처도 접수를 했는데 여기도 이제 사건을 배당하고 내부적으로 법리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사실상 같은 사건에서 이제 각 수사기관들이 다 있는 거예요. 검경, 공수처 이렇게 있으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고 네. 다만 이 말은 뭐냐면 수사 주체를 두고 좀 검경 간의 신경전이 벌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또 어느 기관이 수사를 맡는 게 적절한지를 두고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세한 건 이런 거예요. 국회에 들어간 순간부터 내란죄다. 왜냐하면 의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고 했고 전복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폭동에 해당한다. 그리고 뭐 우리는 무장군인 그 미국의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낙선 때 무장한 민간인들이 의사당에 간 것도 내란 선동으로 봤는데 우리는 군인이 의사당에 들어갔으니 이건 내란죄다. 이런 내용들이 우세한데 또 반대로 좀 애매한 건 의도는 보일 수 있으나 행위 자체가 부족하다. 결과적으로 국회 의결을 막은 것도 없고 폭동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리적인 해석이 또 뭐 이렇게 다르게 시각을 보이고 있는 건데 방금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이 어느 기관이 수사를 맡는 게 맞는지 이것도 의견이 좀 나뉘고 있습니다. 그 2021년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었고 그러면 내란죄는 검찰하고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직접 수사 대상 범죄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이제 직권남용 같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건으로는 검찰 수사가 가능하다라는 견해가 우세하고요. 네. 검찰 같은 경우에는 직권남용 혐의로는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 김용현 장관에 대해서는 되는데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직 중에 또 소추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반면에 경찰은 여기에 대한 수사 제한 규정이 없어서 가능은 한데 다만 경찰은 이 사건에 걸려 있는 거예요. 경찰청장이나 이런 간부들이 비상계엄 상황에 일정 부분 가담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셀프 수사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견해도 다소 있습니다. 네. 자세한 정치 소식은 또 잠시 뒤 여의도 인포메이션 코너에서 이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8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인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입니다. 천안분기점에서는 대형 화물차가 고장나 있습니다. 입장휴게소에서 안성까지 막히고요. 양재에서 반포까지 어렵습니다. 반대 부산 방향은 잠원에서 서초까지 제속도 못 내고요. 판교터널 2차로입니다. 작업을 하고 있어서 미리 다른 차로로 변경하시는 편이 수월하겠습니다. 신갈분기점에서 수원, 오산 부근에서 남사 부근까지 막히고 있고요.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신월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인데요. 동군포에서 부곡까지 천천히 가고요. 반대 인천 쪽으로는 월곶 분기점에서 막힙니다. 울산고속도로는 언양 쪽으로 언양 분기점에서는 화물차 고장난 차 서 있고요. 내부순환도로 성수 분기점 방향 홍지문 터널 입구 1차로는 작업으로 막혀 있어서 다른 차로로 변경이 필요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금요일마다 만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정말 큰일이 있었어요. 이은지 기자님도 비상계엄령 선포 당시에 급하게 국회로 달려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2일 밤 11시 좀 넘어서 국회에 도착을 했는데요. 네. 이제 11시 전까지는 출입증을 확인해서 국회의원, 보좌진, 취재진을 들여보내줬는데 이제 제가 도착했을 때는 전면 출입총재였습니다. 중간에 정문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담을 넘어서 본회의장으로 향했고요. 네. 보좌진들과 취재진들도 담을 넘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국회 본청에 들어갔을 때 계엄
계엄군이 2층 국민의힘 사무실 창문을 깨서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보좌진들이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막기 위해서 이제 모든 문을 지하 문까지 막고 네. 책상과 의자 등을 높게 쌓아 올려서 결국에는 창문을 깨고 들어가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좌진들은 본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소화전을 다 열어서 계엄군이 들어오면 물을 뿌릴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네.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자 본회의장 밖에 이 로텐더 홀에 있었던 보좌진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긴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가 굉장히 극비리에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혹시 기자들은 좀 심상치 않은 기류 이런 걸 읽었어요? 전혀 몰랐고요. 네. 제가 아는 한해에서는 주변 네. 기자들 포함해서 다만 이 계엄이 선포되기 1시간 전쯤에 대통령실에서 방송사에 대통령의 긴급 발표가 있다면서 생중계 송출망을 열라고 공지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출입기자들 사이에서 어떤 긴급 발표냐, 안보 관련 이슈냐, 예산안이냐 여러 축제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오후 9시 40분쯤이었는데요. 네. 그런데 비상계엄 선포였고 출입기자들도 당황하는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이제 대부분 취재진들이 국회나 회사로 이동해서 취재에 들어갔고요. 대통령실 참모진들도 거의 직전에 알았다는 보도가 나오는 만큼 이제 취재진으로서는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 시점에 이 비상계엄령이라는 초강수를 꺼내들었던 걸까요? 뭐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죠. 네, 이게 해석이 계엄 당일 또 그 다음 날 그리고 오늘까지도 하나 둘씩 지금 사실관계가 나오면서 해석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제 계엄이 있었던 다음 날에는 이 야당의 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탄핵과 예산안 단독 처리 등으로 국정이 마비되는 상황에서 마지막 수단으로 민주당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최후의 수단을 이용했다라는 해석이 가장 많았고요. 두 번째로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계속해서 계엄을 대통령이 이야기해왔고 안 그래도 대통령이 답답한 상황에서 이 계엄 이야기를 듣고 반색해서 감정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4일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중진 의원들이 회동을 한 이후에 친윤계나 중진들 일부는 대통령이 오죽했으면 그랬겠느냐며 민주당 폭주에 무게를 실는 분위기도 읽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이 야당의 폭주에 맞서기 위한 경고성 조치였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조치가 정말 그것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네, 아무리 계엄이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 행사 수단 중 하나라고 할지언정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계엄이라는 역사적 트라우마 또 교훈이 있기 때문에 정말 계엄 카드를 이렇게 꺼내는 게 맞느냐라는 비판이 여야 할 것 없이 나오고 있고요. 네. 지금이 정말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냐, 계엄을 선포할 만한 여건이 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야당의 폭거라는 이유를 들면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비판 여론이 굉장히 거세고요.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점점 이 사태 수습에 더 초점을 맞추면서 축소하려는 움직임도 일부 보이고 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친윤석열계 김민전 의원은 울먹이면서 우리가 민주당의 폭거를 더 알렸어야 한다라고 했고요. 모 중진 의원도 대통령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대통령이 70년대식 개헌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다. 국회만 막을 목적이었던 것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모 의원은 전시 상황이라는 게 지금은 물리적 전쟁이 아니라 심리전, 사이버전이 상시적으로 있다면서 사실상 계엄 선포 상황에 해당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통령 탄핵으로 여권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위기이기 때문에 이 내란죄 적용을 막기 위해서 적극 수습에 나선 모습인데요. 이러한 이 양태 역시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에 계엄군이 국회보다 더 빨리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진입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그 성동격서라는 말이 나왔을 만큼 국회의 목적을 표면적으로는 둔 것 같지만 사실은 중앙선관위원회에 더 많은 군인들이 투입되는 등 부정선거와 관련한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평소 보수 유튜브를 즐겨서 시청한다는 말이 많이 있어 왔는데요. 네.
그런 유튜브를 보고 부정선거 관련 내용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일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게 된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전 국방부 장관이죠. 중앙선관위 청사 진입 이유를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라고 국회에 답변을 보내왔기 때문에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선관위만 정말 목적이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계엄군들이 국회에 진입했을 때 의원들을 모두 끌어내리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네. 증언들이 나오면서 국회와 선관위 모두 계엄을 통해 진압하려 했다는 것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오늘 오전 예정에 없던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하고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한 대표의 입장에 갑작스럽게 좀 선회했죠. 이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표면적인 이유로는 주요 정치인들을 반국가 세력이란 이유로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라는 점에서 저는 대통령으로서 직을 수행할 수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한동훈 대표가 4일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회동 당일에 그 자리에 앉자마자 굉장히 분노에 찬 목소리로 대통령에게 저는 왜 체포하려 드신 겁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네. 때문에 추가적인 대통령의 판단 오류, 돌출적인 계엄 재선포 이러한 우려들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보여지고요. 또 오늘 추가로 밝혀진 사실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이제 방첩사령부와 협조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라고 직접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홍 차장이 이 지시를 이행하지 않자 경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친한계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추가적인 계엄으로 한 대표에 대한 체포 지시가 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서 이 같은 특단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한동훈 대표로서는 자신의 향후 대권 행보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 탈당만으로는 이 당정의 디커플링, 이원화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민주당에서도 한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왜 탄핵을 반대하느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자신이 탄핵을 반대하는 명분도 약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완전히 대통령과 결별을 해야 당도 자신도 재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한동훈 대표의 입장 표명이 당장 이제 내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표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8표 이상의 이탈표가 필요하잖아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당내 그 탄핵 반대 목소리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냈어도 당론으로 이걸 찬성할 가능성 굉장히 낮습니다. 다만 8표만 이탈표가 나오면 탄핵 소추안 가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의 뜻에 동참하는 일부 친한계 의원들이 개별 투표를 하면 통과가 가능합니다. 이제 원외로 표결에 참여할 수 없는 한 대표가 애초에 이런 발표를 할 때에는 자신이 8명의 의원을 모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었다면 불가합니다. 그래서 한 대표가 입장을 바꾸지 않는 이상 현재로서는 이 8명의 의원을 확보해 탄핵 가결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친한계 내부 결속이 얼마나 단단한지 한 번도 증명된 게 없어서 이 의원들이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고 이 당론에 반대해서 한 대표만을 보고 탄핵 찬성 표결을 할 의원이 8명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의구심도 함께 나오긴 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대한 빨리 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일단 내일 저녁 7시로 예정된 탄핵 소추안 국회 표결 시점이 당겨질 수도 있겠어요? 네, 일단 내일 오후 5시로 당겨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이미 나왔고요. 네. 오늘 당장도 표결할 수 있다는 논의도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다수당인 민주당의 결정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탄핵 찬성을 시사한 이상 오늘 표결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친윤계를 중심으로 지금 반발이 굉장히 크게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민주당은 또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잖아요.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의 결과도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세요? 사실 이 부분도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김 여사 특검법도 탄핵안과 함께 통과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오늘 여당 내에서 나왔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 필요성이 있다라는 발언을 하기 전에 김용태 의원이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데 김 여사 특검법까지 반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대표가 탄핵 찬성을 시사한 상황에서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서 8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오고요. 만약에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통과되게 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와는 별개로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타고 여권 전체로까지 수사가 번질 수 있고요. 다만 총선 당시에 비대위원장이었던 한동훈 대표까지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친한계 내부에서도 신중한 입장입니다. 탄핵 소추안 표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도 예측해봤으면 좋겠는데요.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헌법재판관 공석이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탄핵 결정에는 원래 8명의 재판관 중에 6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서는 헌재법 23조 1항에 따라서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한데요. 헌재는 이 6인 체제로 이루어져 있기 지금 6인 체제이기 때문에 네.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해 이 조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재판관 6인 중 6명이 모두 동의할 때 대통령 탄핵 결정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요. 탄핵 결정을 위해서는 이 6인 모두가 동의해야 하는데 8명도 아닌 6명이 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결정 내리는 것에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파면 여부와 관계없이 이 결정이 정당한지에 대해 사후적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 지점이 변수입니다. 만일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그 역시 상당한 파장이 일지 않을까요? 네, 다만 부결되더라도 지금 국민적 분노가 워낙에 크고 여당 일부에서 찬성을 해서 통과가 될 거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정국처럼 역풍이 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약 탄핵이 인용되지 않더라도 윤 대통령은 사실상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요. 본인이 조기 하야를 해야 하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도 내몰릴 가능성이 큽니다. 또 내란죄는 현직 대통령이라도 기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계속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적인 해명이나 입장 표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윤 대통령의 침묵이 길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애초 5일 대국민 사과를 하기로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4일 저녁에 한동훈 대표와 원내 지도부 중진 의원들과 면담이 있었죠. 네. 그 면담이 끝난 직후에 일부 중진 의원들이 대통령이 내일 사과를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건의를 해서 취소됐다고 합니다. 왜 이런 건의를 했냐고 알아보니까 네. 사과를 하려면 정말 납작 엎드려서 하는 사과가 필요한데 대통령이 지금은 상황 설명을 더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보기에 변명으로만 들릴 것이고 그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설사 말실수가 나와서 민주당의 내란죄 주장에 빌미를 줄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컸다고 합니다. 또 그 한 달 전에 대국민 담화 결과에 비추어 보았을 때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된 사과를 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판단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비상계엄령 사태로 인해서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이 상실됐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오늘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6%로 집권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여파가 반영된 4일에서 5일 이틀간의 집계 기준으로는 13%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국갤럽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다만 이번 대통령 직무평가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를 전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는데요. 비상계엄 사태 3일 전에는 이제 긍정이 19%였는데 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4일에서 5일은 부정평가율이 80%로 상승했고 지지율은 14%로 하락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응답률은 12.0%였습니다. 네, 여의도 인포메이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전 잠시 후 2부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교육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봅니다. 오늘은 우리말 달인 도전 1단계 문제고요. 2개 중에서 맞는 표현을 맞히면 됩니다. 자, 먼저 수평선 너머로 달리는 기차, 수평선 너머로 달리는 기차. 이 중에서 맞는 표현은 어느 것일까요? 이 경우에는 발음과 똑같이 쓰는 너머는 가로막힌 사물의 저쪽을 뜻하고요. 산 너머에 학교가 있다처럼 쓸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푹 고운 삼계탕과 푹 고운 삼계탕 가운데 맞는 표현을 맞추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푹 고운 삼계탕이 맞습니다. 이것은 고기나 뼈 따위를 무르거나 진액이 빠지도록 끓는 물에 푹 삶다란 뜻의 동사 고다의 과거 시제 관형형입니다. 고다처럼 어간의 받침이 없는 경우에는 니은 받침을 써서 곤이라고 쓰지요. 자, 그리고 허리를 일쭉 알쭉 흔들었다와 허리를 일쭉 얄쭉 흔들었다 중에서 맞는 것은 일쭉 얄쭉입니다. 일쭉 얄쭉은 허리를 좌우로 가볍고 고르지 아니하게 자꾸 흔드는 모양을 뜻하는 부사고요. 참고로 허리를 가볍게 좌우로 자꾸 흔드는 모양은 일쭉 일쭉이라고 합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어제보다 기온이 떨어져 낮에도 많이 쌀쌀하겠습니다. 예상 낮 최고 기온이 서울 4도, 대전 8도, 광주와 대구 9도, 부산 11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낮겠습니다. 주말에는 더 추워지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 내려와 토요일인 내일 아침에는 서울이 영하 3도, 모레 일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는 서울 영하 4도, 대구 영하 2도까지 떨어져 평년보다 낮겠습니다. 추위는 월요일 낮부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도,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겠지만 충청도와 전라도, 제주도는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오후까지 전라도에는 약한 비가 조금 오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대기는 점점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울산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어서 산불이 나지 않도록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절기 대설인 내일은 새벽에 전라도 서해안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충남과 그 밖의 전라도, 경남 서부 내륙과 제주도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 곳곳에는 1에서 3cm, 제주도 산지에는 최고 8cm의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4.8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곽종군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김용현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에서 의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대통령으로부터는 부대 이동 상황을 묻는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가 계엄은 없을 것이고 지시가 내려와도 거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과 직권 남용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120여 명의 전담 수사팀이 구성됐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를 했다며 명백한 국가 내란 범죄의 수괴라고 말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계엄군의 선관위 점거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헌 위법 행위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할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울 지하철 총파업 예고일인 오늘 새벽 이 서울교통공사 노사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어요. 네, 어제도 관련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아침 출근길 대란이 펼쳐지는 것 아닌가 걱정했었는데 이 노사 막판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다행히 전면 파업은 피해갔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치러진 협상 테이블은 새벽 2시나 돼서야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앞선 협상이 결렬된 지 40여일 만인데요. 여기까지 오는데 참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어제 벌어진 5차 본교섭에서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4차례 정회와 속개를 거듭해 다시 또 평행선을 달리는 것 아닌가 싶었는데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주요 쟁점이었던 인력 충원과 관련해선 630여 명의 신규 채용을 조속히 실시하기로 했고요. 노조 인력 감축과 이용객 안전의 이유로 우려를 표했던 2호선 1인 승무제 도입 계획은 철회됐습니다. 반면 임금 인상안은 정부가 제시한 올해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에 맞춰 2.5%로 합의했는데요. 노조 측은 지금까지 사측은 2.5% 인상이라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지킨 적이 없어 그 밑으로 받아왔는데 이번에는 온전히 받게 됐다. 부족하지만 받아들이게 됐다라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파업을 피했지만 코레일이 속한 전국 철도노조의 무기한 총파업은 전날부터 진행되고 있는데요. KTX를 비롯해 서울 지하철 구간 중에서 코레일과 연계 운영되는 134호선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퇴근길 경의중앙선이 1시간 넘게 멈춰서면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고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퇴근길 갑자기 멈춘 열차에 승객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어제 저녁 경의중앙선 회기역에서 중랑역으로 가던 열차 운행이 중단되면서 1시간 넘도록 열차에 갇혔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한때 열차 안 전등까지 나가면서 승객들의 공포심은 더욱 컸다고 하는데요. 당시 열차에 타고 있던 한 시민은 숨쉬기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불이 꺼지니 무섭더라, 사고가 날까 패닉이 왔다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네. 열차 고장이 원인이었는데 문제는 20여 분 만에 해결됐지만 일부 승객들이 출입문을 열면서 사고 처리가 지연돼 1시간 반이 지나서야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이 승객 대부분은 소방대원 등의 안내를 받아 선로를 걸어서
중랑역까지 이동했다고 하고요. 어지러움과 두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진 승객들도 있었고 들것에 실려 후송된 분들도 계셨다고 하네요. 사고 여파로 KTX 세대와 무궁화호 세대, 지하철 20대 등의 운행도 줄줄이 지연되면서 퇴근길 시민들의 발을 꽁꽁 묶어버렸는데요. 코레일 측은 고장 열차를 차량 기지로 입고한 뒤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해제된 이후에도 이 디지털 피난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네, 자유로운 의사표현 또 통신의 자유가 언제든 제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면서인데요. 계엄령 선포 직후 네이버 카페나 댓글 접속 장애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개인의 의사표현을 제한하기 위해 포털 서비스를 가로막은 게 아니냐는 괴담이 SNS를 중심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계엄사령부로부터 관련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 사실 무근이다 밝혔지만 시민들의 불안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이 디지털 피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텔레그램 이용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서버가 해외에 있고 워낙 보안에 철저하다고 잘 알려져 있어서 디지털 유목민들이 갈아타기에 나선 건데 평소 50위권에 머물던 텔레그램의 순위는 한때 단숨에 3위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통신 검열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IP 주소를 숨기는 가상 사설망 VPN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졌고요. 관련 앱 다운로드 횟수도 크게 늘었다고 하네요. 또 국내엔 아직 상용화되진 않았지만 스타링크 같은 위성 무선 통신이 대체 수단으로 또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계엄에 따른 국민 통신망 원천 차단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선 정부가 법을 우회해 통신망 차단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5조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장관이 전시나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중요 통신을 확보하기 위해 통신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요. 하지만 국회 가방위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뜻하는 국가 비상사태는 전쟁이나 지진, 홍수 등으로 통신망이 끊기는 재난이 닥쳤을 때 비상수단을 강구하라는 의미지 계엄과는 연결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5년 전 홍콩 같은 경우에도 당시 계엄령에 준하는 긴급법이 발동됐을 때 정부가 통신망은 끊지 않았지만 인터넷에서 민주화 시위 관련 글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등 검열을 크게 강화했던 사례도 있는 터라 국민들 사이 SNS를 검열당하거나 전화 등을 감청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나오고 있고요. 또 비상 상황이 아니더라도 통신기기 등은 사법기관 압수수색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통신 비밀 자유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공포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또 그런데 이런 가운데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네, 어제 경북도청 앞 천년숲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제막식이 열렸는데요. 8m 높이의 동상 아래는 5,000년 가난을 물리쳤다라는 문구가 새겨졌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추진위원회라는 시민단체가 시민 모금을 통해 11억 5천만 원을 들여 만든 동상인데요. 경북도가 땅을 제공해 도청 앞 천년숲에 세워졌습니다. 동상 건립 계획이 밝혀졌을 당시 모금액을 지자체에 할당시켰다는 논란과 박정희 우상화에 대한 규탄은 꾸준히 이어져왔는데 어제 제막식이 특히 논란이 된 건 계엄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받은 충격이 채 가시질 않았는데 이 동상 제막식을 강행했기 때문인데요. 박 전 대통령은 1961년 5.16 군사정변을 비롯해 모두 4차례나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이 난리통에 이 동상을 내놓는 게 맞냐는 거죠. 이에 지역 시민단체와 민주당 경북도당은 이 시국에 박 전 대통령의 동상 제막식을 여는 게 옳은 일이냐 비판하고 있습니다. 해외 소식도 살펴볼까요? 프랑스도 최근 시끌시끌한데요. 총리 불신임 투표로 정부가 붕괴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어요. 네, 프랑스 하원이 미셸 바르니에 총리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하면서 62년 만에 정부 붕괴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가결 종족수를 훌쩍 넘겨 통과됐고요. 바르니에 총리는 90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며 프랑스 제5공화국 역사상 최단명 총리로 기록됐습니다. 정부 부실임안 가결은 프랑스 제5공화국 역사상 두 번째이자 최초 사례인 1962년 샤를 드골 대통령 당시 조르주 퐁피두 내각 붕괴 이후 62년 만입니다.
사태의 발단은 바르니에 총리 의회 패싱이었는데요. 지난 2일 바르니에 총리가 내년도 예산안에 속하는 사회보장재정법안을 헌법 49조 3항을 이용해 의회 표결 없이 통과시켰고 이 법안에 반대해온 시민중전선과 극우 국민연합이 즉각 불신임안을 발의했습니다. 바르니에 내각을 무너뜨린 야당은 이제 마크롱 대통령에게 화살을 돌리고 거세게 퇴진을 외치고 있는데요. 마크롱 대통령은 사임 요구를 일축하고 후임 총리 물색에 집중하고 있고요. 측근으로 알려진 세바스티앙 르코르뉴 국방장관과 범여권 인사인 프랑수아 베이루 등이 하마평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전국은 대혼돈에 빠졌고요. 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무산됐습니다. 새 총리 지명을 서두른다 해도 연내 새 예산안 통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악의 경우 역사상 처음으로 공공행정이 마비되는 셧다운 사태에 맞닥뜨릴 위기에 놓여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네, 올해 수능은 지난해에 비해서 쉬웠다는 평가가 많았는데요. 만점자도 많이 나왔어요. 네, 지난해 불수능에 비하면 난이도가 많이 내려가서 작년 1명에 불과했던 전 영역 만점자가 통합수능 이후 가장 많은 11명이 나왔습니다. 네. 시험의 난이도는 표준 점수 분포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국어 영역 표준 점수 최고점은 139점으로 지난해에 비해 11점 낮아졌고 만점자는 1000명을 넘기면서 2022년 통합수능 도입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수학도 표점 최고점이 작년 대비 8점 떨어진 140점으로 만점자는 2배 넘게 늘어난 1,500여 명에 달했는데요. 표준 점수는 원점수가 평균 성적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주는 점수로 통상 시험이 어려워 평균이 낮으면 표준 점수 최고점이 상승하고 시험이 쉬우면 내려갑니다. 절대평가인 영어는 1등급 비율이 6.2%로 절대평가 전환 이후 가장 적었던 지난해 4.7%에 비해 조금 늘었는데요. 다만 사회탐구 영역 9개 과목 중 6개 과목에서 표준 점수 최고점이 높아져 작년보다 어려웠는데 최고점이 가장 높은 생활과 윤리는 작년 대비 12점 뛰었습니다. 이에 비해 과학탐구는 8개 중 5개 과목의 최고 표준 점수가 작년보다 내려가는 등 다소 평이했습니다. 국어와 수학이 쉬워 최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각 과목 만점자는 각각 전체 응시생의 0.2%, 0.3%에 불과하다며 변별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고요. 또 최상위권 변별을 위해 지나치게 어려운 문항을 내면 수험생 부담이 커지면 물론이고 공교육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며 올해 난이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11명 가운데 유일한 일반고 만점자 서울 광남고 서장엽 학생에게도 큰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네, 서울 광남고 3학년 서장엽 학생 일반고 유일한 만점자 타이틀을 얻었는데요. 부모님이 의대를 권유했지만 오랜 꿈인 컴퓨터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 공학 계열로 진학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수시 전형에서 서울대 컴퓨터공학부에 지원해 현재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 수능 가채점 결과 만점이 나왔지만 수능 이후 진행된 수시 면접을 보러 갔다고 하네요. 학교에서도 친절한 성격에 장엽 학생에게 어려운 문제를 묻기 위한 친구들이 복도에 줄을 길게 들어서기도 한다고 하고요. 선생님들도 교수님이라고 부를 정도라고 하네요. 오랜 노력 끝에 얻은 결실 축하드리고요. 앞날에도 꽃길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네. MZ세대 또 청소년이면 외모에 한참 관심이 많을 때긴 한데요. 네. 요즘에는 얼굴 크기, 비율을 넘어서 이것까지 따지는 등 외모 강박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이런 소식이에요.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미의 기준이 뭐예요? 네, 상상도 못했는데요. 바로 중안부라고 합니다. 눈썹 또는 미간부터 코끝까지를 지칭하는 용어죠.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만 봐도 이 중안부가 긴 게 너무 스트레스다. 코를 줄일 수도 없고 장점이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우울증까지 왔다. 거울을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다 같은 글들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중안부의 길이가 길면 얼굴 전체가 길어 보여서 보편적인 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늘 그래왔지만 요즘 특히 더 MZ세대와 청소년 사이 외모 강박이 심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중안부 스트레스처럼 세세하고 또 구체적입니다. 오죽하면 SNS에는 연예인 사진을 넣고 얼굴을 분석하는 영상도 올라오고요. 네. 중안부가 길 경우 어울리는 스타일링과 화장법을 제시하는 등 외모 강박을 부추기는 콘텐츠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안부가 길거나 짧을 경우를 나눠 개인에게 맞춤 뷰티 컨설팅을 해주는 업체까지 생겨날 정도인데요. 30만 원이라는 비싼 비용에도 예약 오픈런을 할 정도로 인기가 뜨겁다고 하고요. 하물며 중안부 길이 잣대를
반려동물에게까지 들이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한 누리꾼이 SNS에 자신의 반려동물 사진을 올렸는데 중안부가 길어서 눈과 코 사이가 조금만 더 가까웠으면 더 귀여웠겠다라는 댓글이 달릴 정도라고 하네요. 이 외모지상주의가 극한까지 치닫는 모습인데요. 네. 실제로 수치로만 봐도요.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청소년들이 하는 고민 중 외모 고민이 12%로 학업과 진로 관련 다음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외모지상주의가 만연한 것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쉽게 동조되는 것은 자존감과 연관이 크다고 지적했는데요. 특히 청소년기는 정체감을 생성하는 시기인데 이때 남과의 비교에 더욱 취약하다며 인성과 건강 같은 것들이 결국 더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은 변화를 금방 보여줄 수 없으니 SNS상에서 금방 보여줄 수 있는 외모 가꾸기에 집착을 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똑똑 라디오 주치의 을지대학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네, 최근 여성들처럼 갱년기를 심하게 겪는 중년 남성들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남성 갱년기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네, 궁금하시죠? 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 남성 갱년기를 중년 남성에서 활동성 남성 호르몬의 감소 증상이 있는 시기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는 테스토스테론, 이게 이제 분비가 줄어들면서 중년 이후에 신체적인 변화도 오고 정신과 심리적인 상태에도 변화가 오고 대인관계, 사회생활 전반에 걸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성과는 달리 증상이 천천히 나타나고 아주 서서히 진행이 됩니다. 네. 이 남성 갱년기를 잘 치료하지 못하게 되는 큰 걸림돌로는 이 남자는 좀 강해야 된다, 이런 이제 사회적인 통념이 있고 또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이 남성적인 특징이 또 있죠. 그리고 성 문제에 대해서 쉽게 털어놓지 못하는 문화, 이런 것들이 꼽히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남성 갱년기는 일반적으로는 언제부터 시작이 돼요? 네. 이 테스토스테론이 이제 20대를 정점으로 해서 30세 이후 매년 평균 1%씩 줄어듭니다. 사람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보통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에 남성들도 이 갱년기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60, 70대가 되면 이 정상 남성 호르몬 수치의 한 40에서 60%까지 감소하는 걸로 확인이 돼 있어요. 대한남성과학회에서 이 40대 이상 남성 2천여 명을 대상으로 남성 호르몬 검사를 해봤더니 28.4%가 이 남성 호르몬 수치가 정상에 못 미치는 이 남성 갱년기 상태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40대 이상 남성 4명 중 1명은 갱년기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똑똑 라디오 주치 오늘은요, 남성 갱년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계절과 관계없이 계속 좀 가를 타는 기분이다. 또 최근 들어 가족이나 직장 후배의 작은 실수에도 화가 너무 난다 하시는 분들 오늘 방송에 귀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성 갱년기는 여성과 다르게 좀 체감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그렇죠. 여성은 이 여성 호르몬이 갑자기 급격히 떨어지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본인이 쉽게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성은 모든 남성에서 나타나지도 않고 또 호르몬의 저하가 아주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냥 이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겠지, 늙어서 그럴 거야, 이렇게 이제 여기면서 병원을 잘 찾지를 않죠. 네. 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7년 자료를 보면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남성 환자 가운데 34%가 50대에서 60대라고 확인이 되거든요.
이 여성과 비슷한 수준인데 그렇기 때문에 남성도 이 갱년기 때 이런 감정의 변화를 겪는 거를 확인해서 남성들도 좀 이 갱년기 대비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갱년기와 마찬가지로 남성 갱년기 역시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꼽히죠. 그렇죠. 남성 갱년기도 질병 코드를 받은 이 치료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이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정상적인 남성보다 사망률이 88%나 늘어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남성의 고환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 이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면 성욕, 성기능 감소뿐만 아니라 이 대사 질환의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남성 호르몬은 지방과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체지방 또 근육량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면 근육이 줄고 체지방이 늘어나게 됩니다. 네. 이러면서 콜레스테롤도 높아지고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대사질환이 생기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까지 올 수가 있죠. 최근에는 이 남성 호르몬 감소가 치매 발생 위험을 높인다 이런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남성이 또 갱년기를 겪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경우에 갱년기가 올 수 있어요? 우선 잘못된 식생활이나 생활 습관 이런 것 때문에 이 만성 질환이 생겼을 때 남성 갱년기 발생이 높아집니다. 비만한 남성 이분들은 되게 이제 식습관, 생활 습관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러면 갱년기가 빨리 오는데요. 우리 몸의 지방 조직에는 이 아로마타제라는 효소가 있어요. 이 효소가 테스토스테론을 여성 호르몬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뚱뚱하신 분들은 이 효소 때문에 남성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갱년기가 더 빨리 오고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분들이 체중을 조절하면 이 지방 조직이 줄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증가했다. 이런 이제 이 결과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남성 갱년기를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비슷합니다. 여성과 비슷한데 여성들은 이제 우선 생리를 안 하게 되고 그러면서 안면 홍조, 발한 또 뭐 비뇨생식기 위축으로 인한 배뇨통, 성교통 같은 증상이 흔한데 남성은 성욕이 저하되고 성기능이 감퇴하고 발기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태, 또 체지방이 늘면서 배가 나오고 탈모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근육이 떨어지면서 뼈도 아프다, 뭐 약해졌다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네. 또 여성형 가슴이 생길 수가 있고 수염이 자라지 않는 이런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심리적으로는 만성적인 피로나 기억력 감퇴, 수면 장애, 피로 불면증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민감해지면서 작은 실수에 큰 화를 내는 이런 네.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갱년기를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뭐 가을 탄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네. 이것도 괜히 나온 게 아니라면서요. 네, 쓸쓸한 가을이죠. 이럴 때 이유 없이 우울하다, 무기력하다 하면 가을 탄다고 하는데 남성 호르몬이 이 9월이 가장 떨어지기 쉬운 그런 계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아마 그런 말에서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건강한 중년 남성이 건강검진에서 갑자기 빈혈이 나왔다고 하면 갱년기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네, 한 대학병원 교수팀들이 이 남성 호르몬과 빈혈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 수치가 낮은 사람들이 빈혈 위험성이 2배나 높다 이런 이제 연구를 냈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인해 보니까 남성 호르몬 수치가 정상인 3.5보다 낮은 사람들이 빈혈될 확률은 3.0%, 즉 3% 정도 되는데 남성 호르몬이 정상인 사람들은 빈혈 환자가 1.2%밖에 안 나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면 빈혈이 2.4배나 높아지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된 거죠. 지금 들으시면서 와, 이거 전부 다 내 얘기 같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혹시 자가진단법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 남성 갱년기 환자를 선별하는 아담 설문지라는 게 있어요. 아담. 그래서 네. 그걸 보면 10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1번과 7번 항목에 해당되면 이제 남성 갱년기를 의심해 볼 수 있고 네. 나머지 중에 3가지가 있으면 남성 갱년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1번은 나는 성적 흥미가 감소했다. 또 7번은 나는 발기의 강도가 떨어졌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력이 몹시 떨어졌다. 근력 지구력이 떨어졌다. 키가 줄었다. 삶에 대한 즐거움을 잃었다. 뭐 슬프거나 불만감이 있다. 운동할 때 민첩성이 떨어졌다. 저녁 먹은 다음에 바로 졸리다. 최근에 일의 능률이 떨어졌다. 이런 것들이에요. 한번 잘 확인해 보시면 아마 한 가지가 있으면 되게 같이 있을 가능성이 네. 높습니다. 예. 병원에 가봐야 되나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진단은 일단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을 측정해 보는 겁니다. 이 측정하는데 뭐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40대 이상 중년이면서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한 번쯤 받아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호르몬 검사할 때 좀 주의할 점이 있다면서요? 있죠. 이 남성 호르몬 검사는 반드시 아침에 해야 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시기는 좀 피하시는 게 더 좋고 네. 또 이 수면과 스트레스에 의해서 이 남성 호르몬 농도가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면을 취한 직후인 아침에 이 측정하는 게 가장 좋고 저녁이 될수록 이 남성 호르몬이 점점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녁 때 검사할수록 남성 호르몬이 모자란 상태로 나올 수 있어서 그렇게 네. 해보는 겁니다. 그럼 남성 갱년기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남성 호르몬이 떨어져서 생기는 질병 이니까 남성 호르몬을 보충하는 것이 이제 치료 방법인데요. 이 남성 호르몬을 보충하면 근육과 힘이 세집니다. 또 스태미너도 좀 증가하고 골밀도도 올라가고 또 성욕도 좀 증가하고 행복감, 기분 향상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약제, 먹는 것도 있고 붙이는 것도 있고 주사약제도 있는데 이런 걸 쓸 수 있고요. 다만 부작용이 좀 있기 때문에 전문의하고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호르몬 치료를 받으면 안 되는 사람도 있다면서요? 있죠. 우선 남성 호르몬 충분한 사람은 받을 필요가 없겠고 또 하나는 이 남성 호르몬을 맞게 되면 피의 점성도가 높아져서 끈적끈적해집니다. 그래서 혈관 질환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고환 기능이 일시적으로 저하될 수도 있어서 임신을 만약에 계획하고 있다 이런 분들은 좀 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전립선 암이나 또 유방암 또 전립선 비대증이 심한 사람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 또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남성도 갱년기가 찾아오면 탈모 위험이 커진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거 맞는 말이에요? 꼭 그렇지 않죠. 남성은 이 탈모의 소인을 가진 유전적인 소인을 가진 사람은 어린 10대부터 20대 이때부터 탈모가 생길 수가 있고 40, 50대 이후가 되면 아주 속도가 빨라지죠. 네. 하지만 이거는 이제 남성 호르몬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이거는 유전적인 거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이 갱년기 이때 탈모가 생기는 것은 반드시 갱년기랑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탈모가 오면 치료를 잘 받으셔서 좀 관리하는 게 좋겠죠. 네. 그럼 혹시 갱년기를 늦출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노화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다만 조금 주의하면 도움이 된다는 것이 우선 알코올 섭취를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이 3주 동안 매일 알코올을 40g씩 섭취한 남성은 하지 않은 즉 술을 먹지 않은 남성보다 남성 호르몬 수치가 최대 12.5% 떨어졌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술을 좀 자제하시는 게 좋겠고 스트레스도 잘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좋겠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 남성 호르몬 합성도 잘 안 돼서 떨어진다 이런 이제 결과도 있고 운동을 하면 이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촉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육도 좀 늘리고 테스토스테론도 높이면 이 남성 갱년기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먹는 것도 좀 중요하겠죠. 예, 먹으면 도움이 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과식 또 포화지방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버터나 치즈나 아이스크림, 마가린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 네. 패스트푸드도 좀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육류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 단백질 보충이 되고 근육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도움이 되고 또 채소, 과일, 콩, 견과류 이런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베타캐로틴 성분도 큰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고 네. 또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도 이 남성들의 갱년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섭취를 좀 잘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짜게 먹고 또 맵게 먹고 지방이 많은 것들을 먹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남성 호르몬에 좋다고 장어 같은 보양식 찾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네. 이런 음식들이 실제로 도움이 돼요? 뭐 사실 정력을 높이겠다라고 해서 장어 먹는 분들 많은데 네. 이 장어 사실 뭐 우리 몸에 도움이 되죠. 단백질도 많고 또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남성 호르몬을 만드는데 필요한 원료 물질이 들어있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예전같이 못 먹던 시대에는 이런 걸 먹으면 도움이 좀 됐는데 지금은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미 많이 드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먹는다고 그래서 더 좋아질 리는 별로 없고 현대인에게는 오히려 지방을 더 늘려서 이런 대사증후군 같은 질병을 유발할 성분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또 일부러 더 드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남성 갱년기는 가족들과 이 주변인들의 역할도 중요하다면서요. 그렇죠. 우선 이제 파트너가 이제 좀 이해를 해주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가족과 여성들이 좀 지지도 해주고 이해를 좀 해주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이분들은 이제 사회적으로 고립감 이런 것들을 좀 느낄 가능성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좀 관심, 애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쯤에서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궁금증 함께 풀어볼까 합니다. 휴대전화 끝번호 5944님인데요. 저는 요즘 매일 밤에 한 번씩 꼭 깨고요. 가끔씩이지만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것도 남성 갱년기일까요? 하셨어요. 네, 가능성이 있죠. 잠을 잘 주무셔야 되는데 중간에 자꾸 깨고 또 얼굴이 달아오른다. 이건 이제 남성 호르몬 부족에 의한 증상일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감정적으로 힘들거나 어렵거나 뭐 억울하거나 이런 증상이 있어도 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 병원에 가셔서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5597님은요. 72년생 남자입니다. 등과 허리 위에 자꾸 열감이 느껴집니다. 여름에는 어디에 등을 대고 있기 힘들 정도예요. 이거 갱년기 아닐까요? 피검사에서 호르몬 수치는 정상 범위로 나오는데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셨어요. 네,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네. 그래서 등이 뜨거워서 누워서 못 잔다 이런 분들 많거든요. 겨울에도 못 자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특별히 어떻게 치료할 방법이 별로 없고 네. 좀 시원하게 만드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닥을 좀 시원하게 만든 그런 자리에서 좀 지내셔야 될 것 같고 내가 무슨 병 때문에 이렇다라는 생각은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7344님이요. 남편이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자주 흘립니다. 배 나온 곰 같은 남자가 저녁만 되면 소파에 앉아서 우는데 이거 갱년기 진단을 권해야 하는 걸까요? 흔히 여성 갱년기는 사춘기도 이긴다고 하는데 남성 갱년기도 증상이 심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분들은 한 번쯤 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요. 네. 이 남성들이 여성화돼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감정 표현을 안 하던 사람이 표현을 하면서 눈물도 자꾸 흘리고 감정적으로 좀 이야기도 하고 이럴 수가 있는데 이럴 때 남성 호르몬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면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네. 한 번쯤 병원에 가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368님은요. 딸아이가 어느 날 아빠가 가슴이 엄마 같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농담처럼 넘겼는데 한 번 인식을 했더니 자꾸 가슴만 도드라져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얇은 티도 못 입겠고요. 저 같은 사람은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하셨어요. 네, 이런 분들이 뭐 생각보다는 좀 있더라고요. 이 여성형 유방을 네. 가지신 분들인데 심하면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을 좀 취해야 될지는 이제 병원에 가셔서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해볼 필요가 있는데 남성 갱년기가 돼도 이렇게 될 수 있고 네. 약물에 의해서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혹시 질병으로 약을 먹고 있거나 또는 소화가 안 돼서 소화제 중에 유방이 좀 여성형 유방으로 변할 수 있는 약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물을 드시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똑똑 라디오 주치 오늘은 남성 갱년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지금까지 을지대학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건조증 호소하는 분들 많으시죠? 다음 주 이 시간에는 각종 건조증과 가려움증이 보내는 신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계시면 저희 프로그램이 끝나는 시간까지 문자 보내주시거나요. 세상의 모든 정보 홈페이지에 글 남겨주세요. 미리 참여해 주시면 방송에서 소개될 확률도 오르고요. 조금 더 깊이 있는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유난히 시간이 더디게 흘러가는 금요일 오후, 지루함을 설렘으로 바꿔줄 노래만 담아왔습니다. 김윤아의 오늘이고, 김윤아 음악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우리 어떤 노래 함께 들어볼까요? 네, 날씨가 많이 싸늘해졌죠. 네, 여러분들과 함께 좀 깊이 있는 음악의 세계에 빠져볼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테마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사실 좀 의외의 뉴스들이 전해진 것도 오늘 테마를 정하는 데 영향을 끼쳤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주인공이 프로듀서이자 작곡가, 베이시스트인 조동익 씨인데요. 네. 사실 이 조동익 씨는 가요계에서 뭐 전설처럼 불리긴 하지만 그렇게 많은 작품 활동을 하는 아티스트도 아니고 지금은 제주도에서 약간 두문불출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조동익 씨의 손길이 담긴 앨범 2장이 마침 발매가 되었어요. 최근. 그래서 이 앨범들 또 조동익의 음악 세계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코너에서 베이시스트 조동익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요. 아마 제 기억에는 어떤 날 네. 이야기를 하면서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어떤 날 때문에 아마 조동익 씨를 아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기타리스트 이병우 씨와 함께 결성했던 80년대부터 시작된 어떤 한국 가요의 가장 깊은 서정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또 한편으로는 형제관계 때문에도 나름 유명합니다. 형이 바로 한국 언더그라운드의 자존심 큰형님이라고 할 수 있는 조동진 씨인데요. 형제 모두가 굉장히 뚜렷한 음악적인 색깔로 한국 대중음악의 격을 한 단계 높인 인물들로 유명하죠. 조동진 씨는 안타깝게도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2017년에 이제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마 조동진 씨를 더 익숙하게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7, 80년대를 아우르면서 나뭇잎 사이로랄지 행복한 사람이나 제비꽃 같은 지금도 이제 장년층 분들은 많이 좋아하시는 곡들을 많이 부른 아티스트이다 보니까 익숙하실 텐데요. 조동익 씨는 그의 동생으로 조금은 더 조용하게 자신의 음악 색깔을 평생에 걸쳐서 이끌어가고 있는 프로듀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의 영향도 컸겠어요. 그쵸. 아무래도 형제다 보니까 집안에서의 어떤 분위기나 서로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들 분명히 많았을 거고요. 그리고 또 오늘 소개해드릴 형제가 한 명 더 있습니다. 조동희 씨라고 여동생분이 있는데요. 이분에 대한 이야기도 음악 들으면서 좀 더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동익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서 프로듀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 조동진 씨는 싱어송라이터로서 노래도 이제 앞에 나서서 하고 악기도 연주하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다면 이제 조동익 씨 같은 경우에는 아티스트들의 뒤에서 그들의 음악을 좀 만들고 다듬는 역할을 많이 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필순 씨나 김현철, 시인과촌장 김광석, 안치환처럼 굉장히 깊이 있고 자기 음악 색깔을 뚜렷이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이 많았고요. 시작은 형과 비슷하게 포크였는데 최근에 와서는 앰비언트라고 해서요. 전자음악의 한 갈래인데 이렇게 자연의 소리 이렇게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쉽게 표현하자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전자음악의 한 조류에 좀 더 깊이 선착을 하면서 전자음악 쪽으로도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 볼까요? 네. 조동익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어떤 장르를 불문한 서정 을 언급 많이 하는데요. 네. 그런 서정이 가장 순수하게 발현되었던 앨범과 곡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날의 앨범 가운데에서 출발 준비해봤습니다. 최희진 님이요. 나뭇잎 사이로 이 노래 들으면서
단풍잎 많이 주워서 책갈피에 끼웠던 시절이 있었네요 하면서 과거를 회상해 주셨어요. 네. 아마 지금 출발 들으시면서 좀 젊었던 시절의 추억들 길어 올리신 분들 많지 않을까 싶네요. 맞아요. 네. 0184님도 잔잔하게 물결치는 감성의 바다에 빠졌었습니다 하셨네요. 네. 우리 다음에 들어볼 곡은 그럼 조동익 씨의 새 노래예요? 맞아요. 제가 이제 테마를 골라온 것이 조동익 네. 씨의 새로운 작업들을 만날 수 있어서 골라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듀서이기 때문에 뭐 조동익 씨가 직접 노래를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은은하게 그분의 영혼이 어려있는 음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출발에서 느꼈던 그 서정이 2024년에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 짚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고요. 준비된 노래 조동희의 세 번째 앨범 꽃차례입니다. 이름이 조동진, 조동익, 조동희. 그러니까요. 누가 봐도 남매죠. 네, 형제 지간이고요. 조동익 씨는 세 사람 가운데서 막내로 음악 활동은 90년대부터 꾸준히 하고 있었는데요. 보통은 작사가로 좀 더 활약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곡이 이제 장필순 씨의 대표곡이죠.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이 곡의 작사를 조동익 씨가 했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뭐 조규찬, 나윤선, 김장훈, 이효리, 샤이니, 온유 등의 노랫말 을 꾸준히 쓰면서 작사가로 활동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싱어송라이터로서의 욕심도 계속 내비치면서 세 번째 앨범 꽃차례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앨범은 오빠 조동익과 함께 작업한 거예요? 네, 이 조동익 씨가 항상 이제 오빠들이 너무 대단한 사람들이니까 자신도 음악을 하고 싶었지만 늘 그 그늘에 가려졌다고 해야 할까요? 좀 부담감이 있어서 네. 쉽게 시도를 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마 고민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완전 오빠들과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한번 함께 할 것인가. 결국에는 그래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앨범에도 이제 조동익 씨가 프로듀서로 함께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사실 이 두 남매는 얼마 전부터는 함께 프로젝트 같은 것들도 자주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투트랙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제 하나의 노래를 두 명의 가수가 따로 부르는 뭐 이런 재미있는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알만한 가수들 중에 이효리 씨나 뭐 성시경, 윤도현, 정인 같은 가요계에서 좀 내로라하는 이름들이 이 두 남매에게 리스펙트하는 마음으로 이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앨범에도 그런 아주 우애 좋은 남매의 기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함께 음악을 해왔던 그 하나음악이라고 해서 아마 조동진, 조동익 또 조동희 씨까지 아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실 레이블일 텐데요. 이곳에서 같이 호흡을 맞춰온 박영준 씨나 김정배 씨 같은 이름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뭐 레코딩 엔지니어 윤정호 씨나 마스터링의 황병준 씨처럼 국내 음악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정말 그 지존들이 리스트업이 되어 있습니다. 꽃차례라는 곡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앨범과 같은 제목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꽃차례라는 것이 나에게 오는 어떤 특별한 차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우리가 꽃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자신이 너무 느리거나 지금 멈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신만의 꽃차례를 기다리면서 이 음악을 함께 나눠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조동희의 꽃차례 듣고 올게요. 네, 조동희의 꽃차례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작사가로 유명하다는 얘기를 듣고 노래를 들어서 그런가요? 가사가 참 따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꽃차례라고 하는 제목부터 네. 좀 이제 특별하게 받아들여지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들어볼 곡도 조동희 씨의 곡일까요? 네, 조동익 씨가 프로듀싱을 한 새로운 밴드의 곡입니다. 이게 조동희, 조동익이 헷갈리네요. 네네. 조동익 씨가 네, 프로듀싱을 한 앨범인데요. 부산 출신의 밴드 검은 잎들의 새 앨범 비행실을 준비해봤습니다. 이 팀은 2013년에 결성해서 벌써 한 10여 년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 밴드인데요. 재미있는 게 조동익 씨와 기본적으로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팀입니다. 근데 원래는 조동익 씨가 이렇게 뭐 형제 자매들이나 아니면 형제 같은 하나음악
뮤지션들과만 거의 작업을 해온 아티스트거든요. 네. 어쩌다가 이 부산 출신의 어린 밴드와 작업을 하게 됐나 궁금하실 텐데요. 그냥 검은잎들이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이 팀이 좀 재미있는데 네. 예전부터 자신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이메일 계속 보내면서 정중히 부탁을 드리고 정말 조동익 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저희의 이 음악은 조동익 선생님의 손길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라는 정말 간곡한 부탁을 꾸준히 전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후배들의 깊고 간곡한 마음에 결국 조동익 씨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허락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검은잎들이라는 팀도 대단하고 또 그렇게 마음의 그러니까요. 문을 연 조동익 씨도 또 도전 같은 작업이 아니었을까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들어보면 조동익 음악 같다는 느낌이 진짜 많이 들어요. 검은잎들의 음악인데 네. 이 음악을 만든 팀들도 도동 씨만을 생각하고 이분의 프로듀싱만을 생각하고 곡을 만든 거고 조동익 씨도 그 곡을 받고 자신의 어떤 음악적 순수함을 그대로 담아서 프로듀싱을 해서 이 앨범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검은잎들 혹시 알았던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맨체스터 사운드라고 해서 영국 락 음악 같은 사운드를 들려주던 팀이거든요. 그런데 이 음반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서정적인 조동익 이 조동이 하나음악 계열의 아주 잔잔하면서도 서정적인 포크의 느낌이 많이 나는 음악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알던 분들도 또 검은잎들이라는 팀을 모르는 분들도 익숙하지만 낯선 매력으로 만나실 수 있는 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검은잎들의 바람은 저희가 좀 네. 끝곡으로 들려드릴까 해요. 네. 김유나의 오늘 이 곡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이번 주 수면 부족이나 불안, 걱정에 맞아요. 피로 쌓인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맞아요. 이렇게 음악이 주는 위로로 네. 그래도 한 주의 마무리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네요. 특히 그런 음악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으로 검은잎들의 바람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